팟캐스트 청취자 여러분, 그리고 구독자 여러분, 미래를 고민하는 사람들 넥스트 패러다임의 최원선입니다. 지난 시간에 기후위기, 탄소 중립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이번 시간에도 이어서 기후위기를 주제로 논의해보려고 합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시는 패널분들 인사 부탁드립니다. 정글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고효민입니다. 오늘 저희가 얘기 나눠볼 주제는 기후위기를 극복하는 여러 가지 대안 중에서 배양육이라는 주제에 대해서 논의해보려고 합니다. 배양육이 뭐지? 하는 분도 계실 텐데 혹시 배양육이라는 개념에 대해 설명을 좀 해주시겠어요? 네, 제가 조금 말씀을 드리면 배양육이라는 말뜻을 그대로 풀어본다면 육고기를 배양한다. 그러니까 기른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실험실에서 직접 배양한 육고기를 식용으로 사용하고자 하는 시도들을 의미합니다. 간단하게 원리를 좀 찾아봤는데 심플하게 얘기하면 동물 근육의 줄기세포를 추출해가지고 필요한 성분들을 잘 갖춰놓은 그런 환경에서 이를 배양해서 육고기를 얻어내는 그런 과정을 의미합니다. 네, 그러니까 고기를 축산 농장에서 키워내는 게 아니라 실험실에서 고기를 만들어낸다, 이런 육류 고기를 말씀하시는 건데, 이런 시도들이 필요한 이유는 무엇일까? 소가 탄소 배출의 주범이다, 원인이다라고 보는 분들도 있는데, 진짜로 이 소가 배출하는 탄소가 이런 기후변화의 주 원인이 맞을까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두 분은? 네, 일단 먼저 조금 더 부연 설명을 드리면 이런 소고기와 관련된 이슈가 대두된 이유가 2006년에 유엔 식량농업기구에서 보도자료를 냈는데, 그때 전 세계 축산업에서 배출하는 온실가스의 비중이 전체 모든 온실가스 중에서 18%. 그러니까 이 수치가 어느 정도 수치냐면, 당시에 비교됐던 게 전 세계의 모든 수송 부문, 그러니까 교통과 관련된 모든 수송 부문이 13%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데, 그것보다도 축산업에서 배출하는 온실가스가 18%라고 하니까 그 중에서도 이제 소가 이제 주범으로 지목이 된 거죠. 그러니까 소 같은 경우에는 이제 빵기를 많이 끼고 트림을 하고, 근데 이제 얘네들이 그 뻑뻑한 건초 같은 것들을 먹고 그걸 소화해내는데, 거기서 이제 그 식물로부터 온 기본적인 그 탄소들이 소가 소화해내면서 메탄으로 이제 배출이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메탄의 경우가 이산화탄소에 비해서 약 26배에 해당되는 그런 온실가스 효과가 있다고 하는데, 네, 이런 것들이 이제 주목이 되면서 이 소가 마치 이제 환경오염의 주범인 것처럼 이로 인해서 약간 채식 습관을 가져야겠다라고 마음먹는 그런 분들도 많은데요. 이런 것들을 극복하기 위해서 대체육이라는 개념이 대두된 지는 사실 한참 오래됐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대체육은 우리 지금 얘기하고자 하는 배양육보다 조금 넓은 개념인데요. 그러니까 식물성 고기 혹은 곤충을 이용한 육고기 같은 그런 것들을 포괄하는 개념인데, 저희가 지금 오늘 얘기하고자 하는 부분들은 그 중에서 그 직접 길러낸 배양육에 대해서 조금 얘기를 하는 것이기는 하죠. 그런데 이제 그에 앞서서 정말 이게 소가 이렇게 주범이 된 원인에 대해서 조금 더 살펴볼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저도 그 대체육은 먹어봤거든요. 식물성 고기. 근데 네. 사실 저희 그 회사에서 그 콩고기 같은 음식들도 되게 많이 공급을 해주고 있어요. 콩고기도 일종의 대체육이라고 볼 수 있을까요? 그렇죠. 그게 이제 대표적인 식물성 고기. 근데 어떠셨어요? 저는 제가 먹어본 거는 핫도그는 진짜 맛있어요. 핫도그에 그 이제 콩고기로 핫도그를 만들었는데 네. 그게 이제 써져 있지 않았으면 제가 몰랐을 것 같아요. 저는 외국에서 먹어봤는데 이렇게 약간 육전처럼, 그런데 고기랑 다르다는 걸 확 느끼긴 했거든요, 사실. 제가 이렇게 육식보단 채식을 좋아하는 주의인데, 정말 육식을 좋아하시는 분들은 그 미묘한 차이 때문에 아직은 육고기를 더 선호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긴 합니다. 근데 이제 반드시 인간의 영양분에 필요한 단백질 공급원이기 때문에 육류를 포기할 수는 없고, 이렇게 대체육이나 배양육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그럼 이런 배양육의 현재 우리나라의 기술 수준, 우리나라에서 그 배양육을 사서 먹을 수 있는 그런 건 언제쯤이라고 좀 생각들을 하세요? 사실 역시 마찬가지로 연구소에서는 활발히 연구가 되고 있고요. 그리고 스타트업 기업들이 좀 많이 생기고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물론 일단은 맛있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기본적으로 첫 번째는 식량 대체겠죠. 계속 식량 위기설 나오고 있잖아요. 결국은 이게 맛은 사실은 부차적인 문제고, 1차적으로는 대체할 수 있냐, 기존 그 식량, 특히 소를 먹는 이유가 결국은 단백질 섭취인데, 그런 단백질 섭취를 대체할 수 있는 배양육이 나올 수 있을 거냐, 요것에 사실 초점을 가지고 1차적으로
기술 개발을 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우리나라 역시 최근에도 계속해서 고단백 배양육을 많이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뭐 파우더 형태로 많이 개발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그 국내 한 업체에서 개발한 그 연구진과 개발한 고단백 파우더로는 사실 속이 안심이 한 20.7%, 닭가슴살이 한 25.7% 정도 단백질을 함유하고 있는데 배양육 파우더 이것은 한 48.1%의 단백질 함량을 가지는 이런 대체 식량을 좀 개발을 해서 특히 이것은 상용화에 거의 근접해 있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사실 개인적으로는 학회 같은 데를 좀 많이 참석을 하는데 학회 저번에 한번 앉아 있는데 또 어떤 학생이 와서 발표를 하는데 배양육 관련해서 연구한 결과를 발표를 하더라고요. 아니 교수님 관련 분야가 그쪽이 아닌데 그런 학회를 뭐 저희가 이제 보통은 화학을 다루는 쪽에서는 사실은 뭐 생물에 필요한 것들 이런 것들을 많이 다 커버를 하기 때문에 굉장히 알게 모르게 넓은 거를 제가 보고 있습니다. 연구는 하지 않지만 다양한 지식들을 많이 습득하고 계세요. 그래서 학회에서 좀 관람을 하고 있었는데 한 학생이 세미나를 하는데 배양육 관련해서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옆에 계신 다른 교수님 분이 학생한테 질문을 했어요. 그거 실제로 연구하면은 그걸 먹어보냐고. 사실 보통 이제 배양육을 이제 연구를 하면은 그것의 단백질 함량이라든지 뭐 비타민 함량이라든지 이런 함량 분석을 하고 또 재료가 어떤 재료를 가지고 구성되어 있는지 단백질의 형태는 어떤지 이런 거를 보통은 분석을 하면서 이게 어떤 식의 배양육이다 이런 정보를 보고를 하는데 사실 우리 입장에서는 먹는 게 제일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그렇죠. 결론은 먹어봐야 되니까 먹어봤냐고 어떻게 물어보면 보면 최종 데이터라고 볼 수 그쵸. 있는 거예요. 예, 가장 확실한 데이터는 사실 우리가 먹었을 텐데 먹어봤냐고 물어보니까 학생은 안 먹었다 하더라고요. 그럼 우리나라 배양육 기술의 수준 아직 한참 멀은 걸로. 그치만은 지도 교수님은 드셔보셨다고. 고기랑 실제 소고기랑 네. 좀 더 많이 비슷해졌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조금 전에 콩고기 얘기가 나왔지만은 콩고기는 약간 이질감이 느껴져요. 좀 꺼끌꺼끌한 느낌도 있고. 그치만은 그것보다는 조금 더 나았다. 그래서 조금 더 소고기 같은 느낌은 약간 들었다. 이렇게 답변을 제가 하더라고요. 대체육 이렇게 만드는 영상이라 그래야 되나? 뭐 이렇게 그런 걸 봤는데 대체육이 염분이 좀 높대요. 왜냐하면 이렇게 만들어낸 거고 그러니까 맛을 고기와 비슷하게 만들기 위해서 식물성 고기들 말씀. 아니요. 배양육. 대체육 말고 배양육. 배양육을 만드는데 불가피하게 첨가물을 많이 넣을 수밖에 없다 그러더라고요. 아직은 우리 기술 수준이 고기와 비슷한 맛을 내기 위해서 그 첨가물이 많이 들어가고 이제 그러다 보니까 염분이 좀 높고 그런 문제가 좀 있고 근데 맛은 정말 뭐 이제 거의 흡사한 수준까지 왔다고 합니다. 근데 문제는 그 배양육을 만드는데도 그 태아 혈청으로 만든대요. 그렇게 되면 우리가 도축, 동물 복제나 탄소 줄이기 위해서 배양육이 필요하지만 결국은 그 임신한 소, 그러니까 그 소의 그 태아에서 혈청을 그 부분이 그 기술 초기에는 네. 그 소태아 혈청으로 진행을 했었는데 요즘에는 이제 그 혈청을 이제 따르게 소태아 혈청이 아니라 다른 세포들에서 뭐 특히 이제 조류 쪽에서 나오는 이런 핵심 거의 아미노산 레벨로 가서 거기에서부터 이제 배양을 해가지고 만들어낼 수 있는 수준까지 지금 기술이 많이 온 상황이고요. 그래서 이제 그런 도덕적인 부분들에 대해서는 조금 업체들도 많이 고민을 하고 해서 좀 많이 해결이 된 것 같기는 하더라고요. 네, 기술이 이렇게 전환되고 있다고는 하더라고요. 근데 여전히 가격도 좀 많이 싸지긴 했는데 맛있고 가격이 싸야 사람이 고기 대신 이걸 배양육을 선택을 할 텐데 아직은 그렇습니다. 가격 면에서도 그렇고 맛도 그렇고 길러낸 가축보다는 맛이 덜한 상태이기 때문에 저는 계속 그게 생각나더라고. 이걸 조사를 하면서 그 설국열차에서 예. 저도 기억이 나네요. 마지막 꼬리칸에서 먹던 그 바퀴벌레들이에요. 예, 그거 연양갱. 그쵸. 그게 계속 생각이 나긴 하더라고요. 그래서 뭐 어떻게 보면 진짜 소에서 나온 찐고기는 뭔가 부의 상징, 지금도 부의 상징이지만 더더욱 뭔가 부의 상징과 같은 그런 음식이 될 수도 있고 이런 약간 조금 식감이 좀 다르고 이런 배양육 같은 것들은 정말 영양분을 위한 그런 음식이 뭐 소세지나 이런 거에만 좀 활용이 될 수도 있고 뭐 약간 그런 식으로 좀 될 수도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긴 하는데 그래서 이런 관점에서 조금 얘기를 하나 더 드리고 싶은 부분은 그 아까 제가 처음에 그 2006년 그 식량농업기구 조사를 하면서
그 소가 탄소 배출을 많이 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축산업이나 그런 거 관련된 종사하시는 분들이 반박 의견을 최근에 엄청 많이 내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반박 의견에 제가 한번 읽어보니까 대략 요약하면 이런 논리인데, 운송수단과 비교를 할 때 뭐 차량에서 내뿜는 그런 온실가스들은 지금 현재 존재하는 차 중에 가장 연비가 좋고 그 온실가스를 덜 배출하는 그런 고스펙의 차 기준으로 이렇게 전체 양을 통일해가지고 이렇게 통계를 추산하고, 소 같은 경우에는 소에도 이제 뭐 젖소라든지 이제 차규를 위한 젖소, 그냥 소, 고기를 위한 소로 다양한 소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 이제 차규를 위한 소가 가장 메탄을 내뿜는 양이 가장 많다고 합니다. 근데 이제 그런 것들을, 그 많은 것들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좀 살펴놓은 상황이고, 그리고 또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더더욱 전 세계적으로 봤을 때보다 그런 축산업이 차지하고 있는 비중이 크지 않기 때문에, 한 기관에서는 우리나라 소가 내뿜는 그 온실가스의 양이 수송 부문에 비해서가 아니라 전체의 1%밖에 네. 차지하지 않는다. 네. 그러면 저는 개인적으로 소고기를 좋아하는 입장에서 뭐 그렇게까지 꼭 배양육을 해야 하느냐 이런 생각도 좀 들긴 하더라고요. 결국 이게 다양한 게 엮여 있는 것 같아요. 일단은 1차적으로 식량 위기를 나중에 이제 해결할 수 있는 방안으로서 연구를 하는 거가 첫 번째 있을 네. 거고요. 두 번째는 마찬가지로 이제 소의 복지, 그러니까 동물 복지 관점에서도 필요한 얘기고요. 뭐 채식주의자가 많아지는데, 채식주의자를 하시는 분들의 이유는 사실은 동물 복지에도 분명히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 그리고 이제 환경적인 요소들, 그리고 사실 점점 중간에 잠시 말씀하셨지만 점점 이제 가축을 키우기가 어려워지고 있어서, 뭐랄까, 앞으로는 어쨌든 기후 위기가 엮여서 매번 뭐 돼지 구제역으로 막 폐사되고 이런 것들도 많이 생기잖아요. 그러니까 점점 이제 동물, 그 가축이죠. 가축을 키우는 거는 굉장히 품이 더 많이 들 것 같고 규제도 많을 것 같고, 그렇다면 진짜 소고기를 먹는 소고기 가격이 올라가서 진짜 부의 상징으로도 될 수도 있을 것 같고, 배양육도 없이 소고기 자체를 못 먹게 되는 상황이 올 수도 예, 있겠네요. 그러니까 그런 여러 요인들 때문에 개발을 하고 있지 않나, 뭐 어느 이유에서든 다 저는 일리가 있다라고 생각은 합니다. 그러면 교수님, 그 만났던 그 스타트업 하시는 교수님 그 회사를 좀 정보를 주시죠. 미리 투자를 좀 해놔야 될 것 같아요. 제가 배양육 투자는 안 하지만 식량 관련 투자는 뭐 제가 하진 않지만 관심은 있었는데요. 최근에 제가 관심 있던 회사가 굉장히 폭락을 했었습니다. 뭐 그 ESG 경영에 조금 뭔가 문제가 있었어가지고, 그 반드시 내 뜻대로 그런 미래 가치만을 생각하고 투자를 해서는 안 되겠구나 한참 하는 기다려야 되겠네요. 생각을 미래 했습니다. 가치를 보려면. 네, 그런 기후 위기에 대응하는 방안 중에 하나로 저희가 이제 배양육, 가축을 직접 기르지 않고 실험실에서 만들어서 먹는 단백질을 보충할 수 있는 배양육에 대해서 지금 현실과 그런 전망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그 기후위기 두 번째 이렇게 마치고요. 다음 시간에도 이어서 계속 환경, 기후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이 있을까? 새로운 대응 방안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